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저희가 항상 삼정이라고 네, 해서 쓰리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정영진 씨가 좀 함께하지 못하셔서 방송 내내 부족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뭐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 중이신데 다행히도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음성 판정은 받으셨고요. 한 뭐 열흘가량 쉬다가 나오실 테니까 그때 되면 눈을 좀 뜨고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그 담론 그리고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 이 중에서 좀 우리가 많이 못 다룬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매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시기에 너무 길면 힘드시니까 늘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정박님께서는 더 많은 거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부족하시잖아요. 아쉬우시죠? 아니 뭐 그렇지만 또 이게 항상 마감이 있고 한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오히려 전달하는 취지가 잘 전달되니까 뭐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신영복 선생의 담론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 김옥희 교수의 책을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 그 당시에 방송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그러면은 담론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그 담론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아주 뭐 겉만 좀 다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경이라든지 역경이 아주 정말 뭐 한 100분의 1도 못 다뤘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물론 논어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만 맹자하고 맹자, 노자 그리고 묵자. 묵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세 사상 어떤 유형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맹자, 노자, 묵자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유한 사상들? 유하다, 부드럽다. 묵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반전 사상인데 부드럽다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 춘추전국 시대 뭐 사람들과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몇백 년간 한 시대잖아요.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반전 평화 사상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 뭐라고 할까요? 성을 잘 방비하는 수비의 전략가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유하다. 그렇죠. 유하긴 한데 그게 강함을 품고 있는 유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맹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칼날 같은 사상가죠. 공자가 인을 강조했다면 맹자는 의를 강조하죠. 의리 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칼날 같은 어떤 사상을 보여주고 노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물의 사상이다. 상선 여수, 상선 약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들이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물이 가장 강하죠. 어떤 것들 다 돌파할 수 있고 어디 가나 다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자도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걸로 오히려 더 유능재강이다. 부드러움으로 능히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 강한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일당백 통해서 공자의 사상도 좀 다뤄보고 여러 가지 중국 사상들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신영복 선생은 또 이 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맹자, 노자, 묵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맹자하면 우리가 뭘로 제일 먼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정민이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맹자, 맹모 삼천지교.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떠오르는 말이 맹모 삼천지교다. 현대판 맹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교육을 시킬 때는 맹자 엄마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뭐 그랬다잖아요. 시장통에 이제 집을 이사를 하니까 시장에 장사놀이 흉내를 내고 또 묘지 근처 일종의 묘지 근처에 이사를 하니까 또 맨날 그 뭡니까 사람들 상 치르는 것들 장례놀이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서당 근처에 딱 이사를 하니까 이제부터 글 공부를 흉내 내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제가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저희 집이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맹모 삼천지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이냐, 본성이냐, 네이처냐, 너처냐 이게 논쟁이 항상 붙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이게 뭐 항상 팽팽했거든요. 아니다, 유전자가 중요하다, 아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팽팽했는데. 최근에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스티븐 핑크 책을 보니까 핑크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본성이라는 것들이 DNA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게 크다고 하는 거죠. 환경보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환경이 발현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중요하긴 그 여러 가지 이제 본성이 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발현되는 건 환경이니까 환경의 어떤 역할도 무시 못하겠죠.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잘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대로 이사를 가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용욱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엄마가 직접 실천할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엄마가 직접 책을 읽고 이게 다른 환경 바꿔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 그럼 탈락입니다. 사실 뭐 맹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결과적으로 결국 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우리에게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그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결국 정말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부딪혀가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간성을 회복하느냐 그 문제에 가장 천착을 했던 현실적인 사상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신영복 선생의 담론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맹자 같은 경우가 논어의 한 3배 분량이 되거든요. 논어만 해도 우리가 뭐 그때 그래요? 제대로 못했는데 그 논어 분량의 3배가 되니까 이걸 뭐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주로 그러니까 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예전에 우리 호연지기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호연지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연지기는 말 그대로 넓은 어떤 기상을 뜻하는데 그런 거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100만 명이 나에게 대적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옳다고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그 기세들 그리고 그 대장부의 어떤 아주 웅원한 어떤 기상 이런 것들을 호연지기라고 하고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불인지심이다 이런 말도 있죠. 불인지심. 이거는 왠지 사람의 마음은 뭔가 그런 뜻 같은데. 불인인지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정민여가 어디 저기 공원에 놀러 갔는데 아주 꼬마가 자기도 그러니까 이 꼬마가 뭔가 뭐 좀 옛날식으로 하자면 어떤 우물이 있는데 꼬마가 아장아장 그 우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이라면 정민여가 누구든지 가서 구해야죠. 그렇죠. 바로 그냥 근데 그때 구할 때는 그게 뭐 칭찬을 받고 싶다든지 이 부모가 내한테 살해를 해줄 거라든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그 애를 건져올 거다 이거죠. 그게 맹자가 강조한 의라는 덕목 아닌가요? 뭐 의라는 것은 이제 보통 수호지심이라고 하는데 이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거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들. 근데 이제 결국 그 맹자는 이제 사단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이 아주 4가지 착한 본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인의 예지 그 본성이 있는데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결국 이런 거와 연결되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이죠. 부끄러움, 나쁜 것을 미워하는 마음, 또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라는 것은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하죠. 이거 진짜 옛날에 다 배웠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범절,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은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죠. 좀 사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가려내는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그 불인지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본성들, 어떤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들을 아주 우리가 그 바닥까지 잘 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저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왕들에게 유세를 하는데 정말 논리의 갑이다, 논리의 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렇죠. 맹자가? 그러니까
장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 장자를 잠깐 다뤘는데 네. 나름 좀 논리적이다 이런 그 나왔는데 이 맹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논리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맹자의 논리는 어떤 식으로 논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가는 그 구조가 있잖아요. 논리도 여러 가지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양해왕이었을 거예요. 양해왕을 찾아가 가지고 만났단 말이죠. 요즘 치면 이제 정치인이 네. 하나의 어떤 전략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당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 무슨 전략을 갖고 왔느냐, 나를 이롭게 할 뭔가 방책을 갖고 왔느냐 이럴 때 딱 네. 맹자는 했던 말이 왜 의를 말하지 않고 이를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왜 의리를 말하지 않고 너가 이해를 말하냐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딱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인간이라면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우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맹자가 쫙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자, 당신이 왕이 이익을 말하면 당신의 부하도 이익을 말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말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이 정말 이익을 말하면 그 자체가 서로 다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이익이 얻어지겠느냐. 근데 오히려 당신이 의를 말할 때 오히려 밑에 사람들도 의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당신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촉촉촉촉 하나씩 이제 그 아주 하나씩 공박을 해 나가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넘어갔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네. 근본적으로는 맹자도 등용은 되지는 못하죠. 아, 꼭 이런 분들은 등용은 못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근본 유교라는 유학의 어떤 그 원리들, 유가는 네. 현실의 정치 세계에서는 채택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준초전국 시대 때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네. 근데 그 진나라가 법과를 갖고 통일했는데 결국 30년을 못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한나라. 그 한나라에도 결국 우리가 무력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무력으로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필요했던 것들이 바로 유학의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결국은 공자 맹자의 생각들이 결국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결국 뭐 우리가 바라볼 때 나라를 얻는 것들 그리고 네. 어떤 정치적인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을 얻는 전략이라든지 학문이 있는 것이 있고요. 네. 또 그 새로운 과업을 이루고 나서 그 과업을 다스리는 학문이나 사상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업과 수성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담론에서는 맹자의 사상을 뭐 대표할 수 있는 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네네. 인간 본성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측은지심, 그렇죠.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맹자의 이 슬화가 하나 있는데 네. 슬화가 우화도 아니죠. 제선왕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제선왕이 신하가 소를 끌고 왔는 신하를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소를 지금 어디 끌고 가느냐? 소를 이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죽이러 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물로 바쳐야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소를 내둬라 하거든요. 그럼 소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으로 그냥 대신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소는 되고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합니까? 그렇죠. 바로 네. 그렇게 묻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결국은 왜 그 똑같은 건데 그 제선왕이 그 소는 놔주고 양은 그냥 양으로 제물로 대신하라고 바치게. 했나 이거죠. 왜 그럴까요? 소는 그 당시에 뭐 농사 지을 때 양보다 더 그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소는 그러니까 더 귀중하니까 네. 바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더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더 귀중한 걸 바쳐야 되잖아요. 바치기 싫었나 보지. 맹자 해석은 네. 이렇거든요. 그것을 소는 왕이 보았고 양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는 살려줬다는 거죠. 아. 본 것과 못 본 것의 차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안 맺는다가 이 차이라는 거죠. 관계를 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관계가 그렇네요. 없으면 아주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 정말 그거 똑같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단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 우리 신현복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푸죽간을 멀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요? 푸죽간에서 이제 예전에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개를 잡을 때 비명소리가 난다 이거죠. 그 그런 거 비명소리를 듣고 들으면- 어떻게 그걸 먹겠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재밌는 얘기가 생선의 집에 들어가면 수조 속에 고기들이 뭐 물고기가 뛰어놀잖아요. 네. 구경하면서 아 저놈을 잡아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아이한테 이리 와서 막 보라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국 뭐냐 이 인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계가 정말 지금 많이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건조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좀 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추어탕을 잘 못 먹거든요. 왜요? 미꾸라지가 불쌍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네. 미꾸라지를 이제 추어탕을 집에서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던지잖아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아 직접 그 미꾸라지가 네. 팔딱팔딱 뛰는 그렇죠. 그 미꾸라지가 그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직접 그렇죠. 보셨군요. 네. 어린 시절에. 네. 근데 참 웃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먹느냐. 결국은 지금 우리 신영국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데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당백 컨텐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저의 삶을 바꿔놓았듯이 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우리 일당백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추천도 해주시면서 이런 지식, 지혜의 삶을 넓혀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맹자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결국 이제 보았다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측은지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안 보면 또 모르겠는데 본 이상은 가죠.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이고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뭔가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례적인 관계라고 하면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다음에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있잖아요. 기차역이라든지 버스 터미널 주변 식당들이 정말 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떠내기 손님들이 많다니까. 아, 네. 한 번 보고 어차피 갈 손님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그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 단골 손님한테 내가 음식을 어제는 이렇게 냈는데 오늘은 저렇게 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손님이 나하고 했던 정말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내가 그 앞자리에 한 10분간 서 있어 가지고 그 자리가 비면 내가 앉아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화가 가지고 앉는다 이거죠. 그 부끄러운 걸 모른다 이거죠. 네. 왜 그러느냐? 지하철에서는 서로 이제 보고 빠이빠이 하는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너한테 미안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관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가 뭐냐. 그게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1kg 커피는 네. 맛을 아주 균일하게 내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시는 1kg 커피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봤더니 뭐 혜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드립백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보니까 요즘 사실은 커피숍 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사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원두 기계와 잘 맞는 원두가 어떤 원두일지 1kg 커피에서 미리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한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해서 더 좋은 맛의 커피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kg 커피와 일당백이 지금 벌써 2년 반이 넘는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관계 맺었죠. 네. 그 관계가 맺어지면 적어도 이제 일당백의 독자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kg 커피가 기본적으로 사회와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네. 적어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실한 커피 아니냐 부끄러움을 아는 커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죠. 인과 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의라는 게 그 공자 때는 그렇게 강조된 건 아니었거든요. 의라는 덕목이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맹자 때 좀 더 세상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했잖아요.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많았군요. 그리고 더 이제 전쟁이 더 극심해지고 네. 더 이제 어떤 예절이라든지 예의 범절이 땅에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좀 맹자가 더 강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의라는 게 참 여기 재밌는 이제 한자를 가지고 풀이해 놓았는데요. 그 이롤 이자 있죠. 네. 이롤 이자 보면
벼화변에 칼도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벼화의 칼도자. 네. 벼라는 것이 뭡니까? 벼는 곡식. 곡식이고 재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칼이 뭡니까? 칼로 곡식을 베는 거죠. 베는 것도 되는데 뺏어간다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이 벼를 베는 것들, 뺏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다 내 이익으로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강제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이 강조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폭력성이랄까, 네. 일방성이랄까 이게 강제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의라는 게 뭐냐면 의로울 의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저 김보성이라는 연예인 맨날 의리 했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그 의자가 기본적으로 양고기 할 때 양자이죠. 양양자가 위에 쓰거든요. 한자로 할 때 네. 양양자를 쓰고 그 양양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아자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 사실 칼가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칼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양을 칼로 베어가지고 잘라 나눠준다는 뜻이 들어가거든요. 의라는 것은 양고기를 썰어가지고 고루 나눠지는 게 이게 의의 정신이란 말이죠. 나 혼자 이걸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골고루 나눠서 먹는다. 공평하게 분배하자. 이게 의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혼자 다 먹지 않는다는 게 내 것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렇죠.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네. 그게 바로 의란 말이죠. 어렵다는 것은 혼자 욕심 부리지 않을 때 그 사람 보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나 자기 생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바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의사라고 부르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희생이란 말도 실제로 바로 뭐 옆에 보면 이제 그 동물을 나타내는 한자를 붙여가지고 나오거든요. 희생이요? 네네. 결국 그 말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의라는 것들은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 현실적으로는 당시는 어떻든 법가의 시대, 그죠? 법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군주랄까 하나의 어떤 왕에게 권력을 딱 독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 나라가 결국은 부국강병이 된다 이렇게 봤지만 네. 그러니까 뭐 맹자가 말하는 인의라는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탁상 공론이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사상이라는 것들이 결국 그 당대에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나라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송대 남송 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자의 성리학에서 맹자가 아주 많이 재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라는 게 그 당대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채택되지 않았다 해서 그 사상은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몇백 년이 지나서 심지어는 몇천 년이 지나서 다시 또 발견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맹자를 보고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인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예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말을 못 하니까 네. 인의 중심으로만 좀 중점을 두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우리 내용이에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건국할 때 정도전, 삼봉 정도전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전이 맹자를 참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맹자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맹자의 또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민본 사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백성이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그때 한번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민위귀 백성이 가장 귀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직차지. 사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조상신과 토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조상신과 토지신을 제사 지내는 곳인데 결국은 땅과 곡식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직이 그 다음이다 이거죠.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뭐 땅 정도가 그 다음이다. 군위경 임금은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그 귀족들이라든지 네. 지배 세력 귀에는 이런 사상들이 정말 듣기 싫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상대적으로 네. 경시가 되었고 그 명나라 태조, 명나라를 건국했던 주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맹자를 아예 금수를 아예 만들어버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위경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군이 가장 귀한데. 그렇죠. 임금이 가볍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심에서 맹자를 아예 빼라고도 했고. 네. 근데 신하들이 이거 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민본 사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빼고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줄여가지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했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가볍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전 같은 경우는 바로 조선을 어찌 보면 신권의 어떤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네. 이 맹자가 아주 큰 자극을 준 거죠. 아, 그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많이 이제 맹자가 우리가 많이 읽혔고요. 네. 그래도 조선은 맹자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뭐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네. 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은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탕왕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하나라의 어떤 그 거왕을 처단하고 이게 왕이 된 거거든요. 탕왕이요. 예, 그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하의 몸 비슷한 거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죠. 역성혁명한 거죠.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냐? 아무리 나쁜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그 신하가 항상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 돼야 되는데 군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강 오륜에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죽이는 게 옳느냐 이렇게 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인을 저버린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저버린 자를 잔이라 하고 잔적한 사람, 그러니까 인을 저버리고 의를 저버린 사람을 잔적한 사람이라 하는데 네. 그 사람은 일부다 이거죠. 일부. 우리 범부하듯이 한 명의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맹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맹자는 일부인 주를 베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벤 거는 임금을 시한 거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네. 그 사람은 임금이 아니다. 이미 임금의 흔히 말하는 천명을 어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임금들이 안 좋아하겠죠. 왜 금서로 지정됐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뭐 여민락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민락? 예. 불상을 좀 가여워. 아니 안 되는 여민락은 거예요? 우리 함께 할 여자, 네. 백성민자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 완전 정반대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든 그러니까 맹자 사상의 중심은 그냥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백성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근본이 되는데 이 백성이라는 게 뭐 여러 다 포괄하고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바로 자기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근본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백성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성을 가진 사람 100가지 성을 가진 게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사대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일종의 평민들 다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할 그 이후에는 이제 의미가 그렇게 확대되어 옵니다만 그 초기에는 그 성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 네, 뭐 지금의 이런 것과는 그냥 다른 그렇죠. 사상이라고 보면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선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이후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이제 관리를 뽑고 의원을 뽑는데 그때도 조건이 있잖아요. 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재산이 일정 정도 돼야지 선거권을 준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선거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늘 아래 뭐 만민이 평등하다 할 때 그 만민에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맹자의 생각들이 사실은 뭐 결국 지금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서양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문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맹자의 생각들이라는 게 같은 유학에서 흘러내려오지만 또 이 공자하고 또 좀 다른 측면들, 좀 더 사회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학을 기본적으로 이제 수기치인의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기치인 이건 무슨 뜻이죠? 수기치는 뭐냐면 네. 닦을 숫자 우리가 수양한다 수련한다 할 때 기는 몸기자 내 몸이죠. 나를 먼저 닦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치인 남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의 측면이 좀 더 우리가 공자가 좀 가깝다면 네. 맹자는 또 치인의 측면들 물론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성리학의 측면은 갈수록 그 치인의 측면들이 좀 강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리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맹자가 결국 그런 것들 이게 나중에 이제 주의의 주자학 그 성리학과 네. 이게 조선에 연결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맹자는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막 공자의 사상만 이렇게 조선 예. 그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맹자의 이런 사상들도 다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맹자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반구적이라고 이런 말 했는데 일단 내가 어떤 것들이 뭐가 잘 안 되고 내 마음이 붕 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네. 일단은 나 자신에게 돌이켜봐라 이거죠. 내 자신에게 먼저 돌이켜보고 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나서 네. 일단 자기 자신 좀 객관화시켜봐라 이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는 뭐 공자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재미있는 게 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문제를 돌리는 것, 탓을 돌리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맹자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회적 조건이요? 그건 어떤 뜻이죠? 네. 그러니까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봐 근심한다는 거죠. 화살 만든 사람은 화살이 예리해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안 다치게 만들면 그거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방패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방패가 뚫려가지고 사람이 다칠까봐 근심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화살 만든 사람이 나쁘고 방패 만든 사람이 어진 사람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그 사회적 그 뭐라고 할까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화살 만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화살은 더 예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적병을 꿰뚫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방패 네. 만든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방패를 강하게 만들어야지 전쟁할 때 그 병사들의 신체를 지켜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 맥락 속 위치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뭐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왕이 되게 욕심이 많고 폭정을 일으키는 왕이에요. 하지만 왕의 위치에 사회적 관계로서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성을 좀 엄하게 다스려도 되고 뭐 어느 정도의 그 백성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해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항상 강조한 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뭔가 물리력이 있죠. 법이라든지 뭔가 위협이나 그 실제 또 뭐 칼과 이런 걸 창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걸 다스리는 것을 이제 패도 정치라고 불렀어요. 패도 정치. 패도 정치. 우리 패권을 차지한다. 요즘 뭐 미국, 중국 패권 다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패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패자 이런 말 하잖아요. 강자가 결국 자기 힘으로 결국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 강자는 일종의 왕도 정치죠. 덕치란 말이죠. 그냥 그런 물리력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스스로 감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소프트 파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도라는 것을 하는 것은 하드 파워라는 거죠. 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너희들 내 앞에 꿀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종의 패도 정치고, 맹자는 경멸하는 거죠. 그것들을. 맹자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문화적 힘이 있죠. 아, 이거 뭐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고 이런 걸 따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우리 영화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아니 저런 걸 나도 닮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게 결국은 바로 왕도 정치.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 파워가 아닌가. 아니면 소프트 파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요즘은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드 파워라든지 소프트 파워가 잘 결합을 해가 배합을 잘해야 된다. 어쨌든 조화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맹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든 정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권도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도. 그러니까 뭐 조선의 왕들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정치를 할 때 왕이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상경과 권도라고 해요. 상경과 권도. 권도란 건 뭐냐면 그때 권이란 권력 할 때 권자예요. 근데 권에는 저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저울이요? 저울. 우리 저울 무게 달 때 저울을 쓰잖아요. 옛날 저울은 우리 정면님은 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자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쭉 길게 내리는 거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여기 한쪽에 여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달다 보면 이렇게 무게 맞추는 게 있거든요. 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권인데 그 저울은 항상 그러니까 잰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도는 뭐냐면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여기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그렇죠. 하는 정치. 그걸 이제 좋은 말로는 융통성이고 조금 말로 하면 이거는 결국 일종의 미봉책이다. 그때 임시 응변이다. 임시 방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건도 정치는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정치. 뭐 이제 맹자의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맹자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상경이란 거죠. 항상 상자. 예, 항상 상자하고 경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경자도 되고 다슬경자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만적으로 항상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고 네. 결국 임금의 정치라는 것은 그냥 항상 그 원칙을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쭉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칙주의자고 원리주의자인 거죠. 네.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맹자 탈레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 타협을 안 한단 말이죠. 그 틀 안에서 어쨌든 자신이 정한 그 인의예지라는 틀 안에서 네네. 절대 벗어나면 안 되니.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나중에 결국 조선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맹자를 재발견했던 주희, 네. 그 주희의 승리학을 건국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던 조선. 네.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소학이란 말이죠. 네. 이 소학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그걸 되게 막. 그러니까 이 결국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아주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원칙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의연님 말씀처럼 네.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해석도 안 돼. 그 해석은 사문난적이야. 네. 말 그대로 공자 맹자의 그 진리를 어지럽히고는 적이다 이거야. 도적들이다 이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결국 그 조선 후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보듯이 원리주의가 되면 단일한 해석, 단일한 것만이 옳다라고 되어버리면 이게 결국은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질식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진화론에서 예전에 한번 배웠습니다만 환경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오늘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 적합한 종이 네. 내일 이 기후가 바뀌고 또 뭐가 지형이 바뀔 때는 여기서는 가장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일수록 환경 변화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그렇게 다양한 사상의 스펙트럼이라든지 그런 인식과 행동이 다양해질 때 오히려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는데 원리 원칙으로 하나만 가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나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 어지러운 이 시대에 네. 맹자의 사상이 왜 안 먹혔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네네. 막 강한 이런 제도 가지고 다스려도 지금 이 시국이 평화로워지지가 않는데 이런 사상을 얘기한다고 과연 말을 들었을까?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힘들수록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밤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네. 그 별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고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밤하늘에 별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밤하늘에 별이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 저 별도 따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있기 때문에 저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밤바다도 우리가 헤쳐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맹자의 그 원칙주의, 원리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난세를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고 새로운 시상을 여는 하나의 어떤 방향, 북극성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맹자는 또 아주 중요하죠. 네, 맹자의 원칙주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홍삼에 있어서도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바로 소백지향 홍삼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가 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누군가는 확진자에게 또 이게 옮겨와가지고 또 확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자가격리만 되고 있지 음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참 면역력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역하면은 겨울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가장 챙겨 드셔야 할 것이 바로 홍삼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들은 홍삼 매일 꾸준하게 챙겨 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소백지향 홍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치고 들어오시는 게 2,000% 이상이시네요. 근데 진짜 영진 오빠의 힘이 정말 크네요. 한 분이 그래도 비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세 명이 있을 때 둘이 그래도 이야기할 때 한 명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머릿속에서 계속 나 다음 멘트 뭐 쳐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속 티키타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다음은 또 노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노자 하면 결국 중국의 사상의 양대축이 유가와 도가로 나눌 수 있는데 도가의 대표하면 결국은 노자와 장자가 되겠죠. 노장 사상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노장, 공맹 이렇게 대립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장자를 한번 다뤘습니다만 실제로 노자와 장자는 좀 다르다. 결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도가라는 사상에 그러니까 노자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묶여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노자도 독립 노선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자가 법과하고 좀 많이 연결된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미있는데 결국은 가장 법을 강조하는 쪽하고 자연을 강조하는 쪽이 묘하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전혀 대척점이잖아요. 대척점인데 우리가 책을 또 읽어보면 실제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권력자들이 실제로 그 법이잖아요. 현실 세계 권력자들. 근데 그 현실 세계 권력자들은 실제로 노자 같은 어떤 스승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하기도 하죠. 그래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노자 같은 경우는 결국 자연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 이 자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세계는 늘 법칙의 세계라고 정박님이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자연은 습리라고 하죠.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법칙과 같다 이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든지 태양이 그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이것들은 변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한치의 어김도 없고 가감도 없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법과의 이상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네요. 그렇죠. 어김없이 그 섭리가 돌아가고 어김없이 그 원칙이 관철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권력자들의 영원한 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막 평화롭고 무질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정말 수레바퀴처럼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절대 어긋남이 없다 이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법과 이상하고 아주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게 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건 또 예전에 한번 다룬 것 같기도 한데 기억 안 나요, 정상님? 그러니까 오늘은 다는 못 다루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오늘 노자에서 여기 신유복 선생이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무의와 상선약수거든요. 무의. 무의가 뭐죠? 무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 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이치가 바로 무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김없이 그 밤하늘의 별은 항상 뜨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별자리 볼 수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아무리 뜨거워도 또 찬바람 부는 가을 겨울이 오고 이런 이치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38도 폭염 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 전체를 하나의 어떤 40도짜리 일종의 온실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지금 영하 20도 이 냉동실로 영하 20도를 이 천지를 하나의 20도로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강력한 힘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 자연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무의의 힘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비유를 여러 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것들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은 것들이 가지는 엄청난 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 수레바퀴하고 바퀴통과 바퀴살이 있죠. 그 바퀴살이 쫙 있잖아요. 수레바퀴에 바퀴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퀴통이 있어야지 그 바퀴살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바퀴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잖아요. 홈통이. 근데 이 홈통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바퀴살을 축을 끼울 수도 있고 그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그릇을 보단 말이죠.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비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방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방이 비어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가구도 넣고 여러 가지 거기서 우리가 몸을 기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거. 유가 이롬이 되는 것은 무가 있기 때문에 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
그리고 무용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있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자의 핵심 사상이라고 이 신영복의 담론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영복은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네. 우리말에 없다라는 거 있죠. 없다. 없다. 네. 그게 어디서 나왔냐? 네. 뭐 이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아기를 없다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기를 없는다. 아, 아기를 없는 거 엄청 힘든데.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일단 애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애가 없네. 그렇죠. 애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바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유무의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없다라는 그 교육을. 깍꿍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없던 엄마가 갑자기 깍꿍 하니까 나타난다는 거죠.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워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정말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가장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궁극적 질서를 도가에서는 자연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노자 도덕경에는 천지는 불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그래서 천지 자연이죠. 하늘과 땅은 불이 어질지 않은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와갖고 한 번에 갑자기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네. 정말 뭐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는데 그것은 자연이 어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노자의 대표 사상이 바로 아까 상선약수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상선약수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연 그 자연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물이라고 보는 거죠. 물은 우리가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바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국하류라고 해요. 대국하류. 네. 큰 나라는 바다와 같다 이거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최고의 상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네. 아, 나는 너 싫어. 나는 너하고는 안 맞아. 너는 우리 정통이 아니야. 너는 이래서 싫어. 너는 저래서 싫어. 이렇게 하면 바다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바다는 청탁을 불문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포용의 힘을 강조한 그렇죠. 그래서 사상이군요. 우리가 이게 결국 니체하고도 연결되죠. 니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탕류다. 인간은 흐린 흐린 물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하고 살아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간하고 살면서 더럽혀지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바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능재강. 사실 물은 아주 힘이 약한 것 같지만 물이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올 때 네.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죠. 그런 물의 힘이라는 것들. 물은 가장 낮지만 이 물이 한번 노하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만큼 강한 거죠.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물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죠. 수증기도 됐다, 그렇죠. 얼음도 됐다. 그러니까 액체가 됐다가 네.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다 처하잖아요. 그리고 물은 동그란 그릇에 가면 동그랗게 되고 그렇네요. 삼각 그릇에 가면 삼각 그릇고 어디 가나 다 어울린다는 거죠. 이런 성격들 변하지 않으면서도 또 능소능대하게 자기 모습을 변하는 것들. 이게 또 물의 미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자연이라는 것을 이제 노자에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대성약결이라 최고의 완성은 마치 미완성인 듯하다. 우리가 왜 피카소의 그림들 완전 어린애들이 3살짜리 애들이 장난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최고의 완성작이라고 보잖아요. 바로 그게 노자의 생각들을 하고 비슷한 거죠. 대성약결이라 최고의 완성품은 마치 미완성 듯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거죠. 그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해서 하는 논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노자는.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똑같습니다만 네. 대직약골이다. 그건 뭐예요? 최고의 고든 것은 마치 굽은 것과 같이 보인다. 본래 기름은 고든 기를수록 구불구불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소신을 굽히는 것 같아도 사소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직한 사람들이 적게 고든 사람들이 내 말이 맞고 내 원칙 내 소신을 굽힐 수 없어 이러지 정말 큰 원칙을 지킨 사람은 그런 것들은 능소능대하게 굽혀준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좀 전능감을 갖고 싶고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네. 또 모든 걸 다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걸 남에게 투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 못하는 것을 당신이 좀 해줘라고 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막 욕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대직약구의 원칙을 한번 잘 보면 결국은 그것은 내가 대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정말 고든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정치가들 좋은 네. 의미에서 정치가는 지금 비난을 받고 좀 비판을 받더라도 대직약구하게 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은 넌 소신도덕이고 원칙의인 같아도 네. 그게 큰 의미에서 근본적 원칙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노자가 그래서 항상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원칙 고집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가 말 바꿨다, 막 변화했다, 막 이렇게 변절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강함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매번 이런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네, 그 물론 이제 이것들이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하에서 네. 뭐 지조를 변절한 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물론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큰 의미에서 역사의 어떤 그 시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변절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지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이 대직약굴의 원칙을 읽다 보면 곧다라는 게 과연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대교 약졸도 그렇고요. 네. 아까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최고의 기교는 마치 졸렬한 것과 같다. 네. 졸렬하다 이거죠. 대교 약졸 해가지고 봉원사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강남 봉원사. 거기 가면 판전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딱 두 자로 썼거든요. 판전 해가지고 그 한자로요? 예 한자로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그게? 봉원사 이제 그 누각에 써져 있단 말이죠. 그 네. 건물에. 네, 누가 썼어요? 그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네. 3일 전에 썼단 말이죠. 오 그래요? 그걸 이제 최고의 글자로 보는데, 네.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좀 졸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쵸. 우리가 비전문가 추사 보통. 김정희 하면은 뭔가 막 대단하게 막 길게 막 그렇죠. 멋진 필체로 글을 막 써내려 나가셨을 것 같은데 단 두 글자만 거기에 떡하니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수혜를 전문하시는 평자들은 이게 네. 최고의 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단순한 네네. 것이 가장 멋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이 좀 많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게 네. 그런 글이 있어요. 대팽두부 과강체, 대팽두부 과강체 7자고 그다음에 네. 고해 부처 아녀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대팽은 제일 좋은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반찬, 제일 좋은 반찬은 두부라든지 네. 오이라든지 네. 생강이라든지 나물 같은 거고 가장 좋은 만남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멋진 만남은 결국은 아들, 딸, 손자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고해부처 하는, 아녀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만남 아니냐. 근데 그 글이 결국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참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교 약줄도 그런 나오고 대변 약률 최고 연변은 더듬는 것 같다. 유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캐나다의 그 크레티숑이었나요? 그 총리 같은 경우가 네. 말을 되게 더듬어요. 약간 언어에 진짜 좀 문제가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할 만큼. 그래요. 근데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저 좀 많이 더듬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우리가 달변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주어진 것들을 그냥 수도꼭지에 물 틀듯이 쭉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누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 수도꼭지는 그냥 어느 사람이 와도 틀면 다 그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자기의 그 언어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물이 뭐 좀 쫄쫄 나오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지만 내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수도꼭지만 틀면 잘잘잘 나오듯이 하는 말이 과연 좋은 말인가 그건 다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네.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정성을 갖고 네. 비록 더듬을지라도 네네. 근데 가장 좋은 건 진정성을 갖고 수려하게 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드네요. 뭐 결국 우리가 전달의 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네. 결국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말과 표정을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서로 또 의미를 캐치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데 네. 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시공간적인 한계로 뭐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근본이 벽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묵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묵자는 대표적으로 묵가 사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묵자로 하자면 이제 묵자는 겸해설이라고 해가지고 겸해설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아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애신 애린 내 몸을 애신 아끼듯이 애린 네. 이웃을 아껴라는 거죠. 이거 예수가 했던 말. 그러니까 이 아닌가요? 묵자가 결국 네. 나중에 묵자의 사상들이 저 중동으로 건너가 가지고 예수의 사상으로 재해석됐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도 했죠. 그 사실 묵자를 읽다 보면 성경 읽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묵자하면 본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무감어수, 감어인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무감어수. 무감어수. 물에다가 음. 내 얼굴을 비추지 마라 이거죠. 네. 보통은 예전에는 거울이 잘 없을 때 물에다가 비춰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비추지 말고 감의인이라 사람에게 비춰보라. 아.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 비춰보면 아니면 거울에만 비춰보면 내 외모만 드러나지만 사람에 비춰보면 내 마음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묵자가 했단 말이죠. 네. 최근에 무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글 같은 거를 봤는데 누가 나에게 막 나쁜 말을 막 앞에서 면전에서 네네. 막 퍼붓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한테 욕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되받아 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좀 한 3, 4초간 이렇게 딱 응시해서 쳐다봐라. 이게 가장 최고의 대응법이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게 스티브 잡스의 방법이죠. 아 그래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네. 자기하고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만약 이러면 그냥 그 사람 많이 바라보죠. 자기 절대 그러니까 눈싸움하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지레 겁을 먹고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게 근데 고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말로 막 되받아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결국은 말과 말로 부딪히면 끊임없이 그 악순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가장 싸움을 일으키는 상황이 뭐냐면 말 따라하기거든요.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말 따라하지 마, 말 따라하지 마.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거든요. 애들이 또 되게 많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말싸움의 그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같은 말로 말을 상대를 하다 보면 거기서 네.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 말씀대로 아예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말이라는 언어 대신에 눈빛이라는 바디랭귀지로 한다든지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신체 더 행동으로. 그러니까 폭력한 일 그거 하지만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묵자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비추어서 바라보고 네.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묵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단절해야 될 건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반전론을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묵자 같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본래 묵형이라는 게 있죠. 묵형이라는 게 형벌 중에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보다는 네. 이 묵이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우리 문신을 새기듯이 네. 이게 죄인의 이마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는 거죠. 이놈 범죄를 저질렀다는 네. 그렇게 딱 낙인을 찍는 거죠. 낙인 찍다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죠. 이마에 먹으로 자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으로 딱 글자를 새기니까 보통 노비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노비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노예 출신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묵자는 결국 뭘까?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죄인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이 국가 권력한테 우리는 그래 죄인이야 어쩔 거야 뭔가 반국가적인 반체제적인 성격을 딱 드러내는 거죠. 그래 너희들 국가 권력은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우리는 전혀 꺼리끼지 않아 라고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대범하네요. 이 묵이라는 의미가 끔따라는 거 되잖아요. 우리가 먹이니까 끔잖아요. 네. 끔따라는 게 뭘 뜻하냐? 중국에서는 검은 옷이 노동복을 뜻하거든요. 노동복. 왜냐면 검어야지 이게 잘 때가 묻어도 잘 표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복이라 노동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걸 상징하는 거니까 결국 이 묵자다, 묵가다고 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나름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상징한다. 묵자야말로 일종의 우리 치면 사회혁명가들의 집단이다. 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층민, 공인, 노동자, 재수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학파가 이제 묵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자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급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좀 비슷하죠. 사회주의 그러게요. 네. 사회주의는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모두가 네. 만민 평등한 세상. 그러니까 이 묵자도 모두가 평등하다 이거죠. 그리고 묵자도 재미있는 게 그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책임자를 거자라고 불렀는데 거자라고 불렀는데 네. 이 사람은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규율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막시즘의 뭐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네. 그러니까 그 당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결국 뭐 묵자의 사상들을 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거 좀 비슷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 이 묵자는 일종의 하느님 사상이 있단 말이죠. 하느님의 사상? 네네.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 하느님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격 신호에서의 하느님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말한 인의 예지의 어떤 느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네. 그 평등함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것들을 천지라고 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겸해.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된다. 이 평등 사상을 하나의 어떤 묵자에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막시즘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묵자의 이런 사상들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은 분명히 끼쳤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근본적으로 보자면 뭐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국 중국에서 네. 그 공산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전통에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끌어올 수가 있죠. 묵자의 사상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한비자 법과도 끌어왔고, 네. 왜냐면 법과도 이제 법 앞에 다 평등하니까 네. 그걸 끌어왔던 거죠. 근데 묵자는 기본적으로는 육아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했죠. 육아를요? 네. 왜요? 그 육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이나 지배계층에 기생한다고 본 거죠. 평등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어쨌든 그렇죠, 계급이 그렇죠. 존재하는 사회니까. 그리고 맹자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맹자는 후장론을 제시했거든요. 후장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후하게 장례를 지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후하게 장례를 지내야 된다. 이게 그 맹자의 생각이거든요. 육아의 그러니까 생각. 또 주작에서 이어져서 우리 조선에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묵자는 말이에요. 박장론이에요. 장례는 박하게 지내요. 네. 그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묵자는 겸해설이잖아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부모라고 특별히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육아에서는 묵자의 생각들이 자꾸 퍼져나가면 이게는 무부의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부. 네. 아버지를 부정하는 사상이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나 이웃이나 다 똑같다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효라는 그 근본 사상을 뒤흔드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묵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육아하고 많이 부딪히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공석 불가난 묵돌 부덕금 해가지고 네. 공자의 방석은 따뜻할 새가 없고 공자는 왜냐면 맨날 벼슬자를 떠들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석에 차분히 앉아갖고 따뜻해질 틈이 없고 네. 묵돌 부덕금 묵자의 집은 굴뚝에 금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지어가 밥을 해 먹으려면 굴뚝에 이제 솥단지 걸고 그쵸. 떼야 되잖아요. 뗄감을 떼야 되는데 그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그 굴뚝이 가난하다. 금등이 없는 거다. 예, 그만큼 검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겪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야. 불 속에 뛰어들고 칼다리에 올라서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게 대단한 거죠. 불 속이라도 뛰어들면 뛰어들고 네. 칼다리에도 우리는 올라선다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전투적인 이 실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투의 실천력을 가지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자의 그 생사 여탈권까지 가질 정도로 이게 일사불란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게 안 되면 행동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이 사람들은 딱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묵가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동 지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묵자학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세상의 혼란을 잡으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원인을 밝힌 다음에 그걸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지금 세 가지 우환이 있다. 뭐냐? 첫 번째는 굶주린 자는 먹지 못한다. 추위에 떠는 자는 입지 못한다. 네. 일하는 자는 쉬지 못한다. 현실 인식 자체가 정말 이 기층민들의 생생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그렇죠. 못하고 쉬지도 못한다. 일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누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강자는 양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간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인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불상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네. 차별 없이 사랑할 때 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이게 이제 원칙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육아는 당연히 엄마 아버지를 또 가족을 육아는 기본적으로 별이 있단 말이죠. 임금과 신하가 별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차별이 있고 남편과 부인 간에 그 구별을 가지고 성립하거든요. 네. 별. 근데 바로 묵자는 겸해라는 것들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면으로 치받는 거죠. 자, 묵자가 말한 이 차별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광고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18 아름다운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의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8살이 되면 사회에 나와서 뭐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것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겸해하고 이 사상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걸 겸해한다고 하잖아요. 겸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같이 먹는 걸 뭐라고 하죠? 겸상.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겸상한다는 거, 같이 그렇군요. 먹는 거.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고 이런 걸 편애한다는 말도 하지만 또 다른 말 하거든요. 겸해 반대말. 우리 아이만 사랑하고 지금 우리 캠페인 나오듯이 남의 아이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애한다고 하죠. 구별지어서 사랑한다. 별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별애를 우리 바로 묵자는 철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아이나 남의 아이는 다 같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자. 그래서 이 겸해라는 것이 바로 계급 차별, 계급 철폐의 평등 사상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별애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아름다운 재단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묵가의 사상을 또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묵가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애인 약의 기신,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렇죠. 여러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천하에 어찌 불효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참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기원전 100년경에 묵가가 이제 중국의 자치를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진한 한 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여기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무렵에 묵가가 결국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 사라진 묵가의 그룹이 저 사마리아 중동으로 가서 결국은 예수 그룹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상이 진짜 비슷한 사상이 많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겸해설도 그렇고 이 하느님 사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평등 사상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묵자 같은 경우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전쟁에 관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큼 이제 전쟁의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계속 비판을 하고 결국은 이 묵공이라는 만화책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만화지만 우리나라 번역된 게 있는데 그 묵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룬 건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이 묵자들은 반전평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을 방어하는 방어술의 천재들인 거예요. 방어 기술을 아주 이제 활약을 보여주게 되고 뭔가를 공격하고 뭐 먼저 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어 기술을 발전한 이유가 그래서 공격하는 거 아무 소용없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막으려면 너 전쟁 이렇게 가지고 이 성 함락 못 시켜. 이거 보여주려고 이제 방어술을 아주 발전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국은 묵자 악파 같은 경우가 결국 그 당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할까? 그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주공이란 말이죠. 주공. 주나라 임금인데 그 왕의 아우인데 자기가 임금 자리에 안 오고 조카를 잘 네. 돌봐가지고 결국은 그 조카에게 잘 이 왕위를 잘 이어준 그 주공을 아주 최고의 롤 모델로 쳤다면 네. 바로 목자 같은 경우는 하나라 그를 만든 네. 그 우임금을 가장 모델로 했죠. 왜냐하면 이제 우임금 같은 경우는 그 결국은 순임금이 네. 어떻게 이제 그 왕을 줬냐면 왕 자리를 줬냐면 요순 시대의 그렇죠. 그 순임금이 네. 우임금을 발탁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는 물 치수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농경 그 당시 사회가 이제 농경이 그랬겠죠. 쪽이되는 그때 우가 결국은 물기를 터가지고 이 물을 잡는 법을 딱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임금이 이 물기를 이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계속 천하를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네. 일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목자의 롤 모델인 거죠. 아. 끊임없이 천하를 돌아다니는 행동파. 행동파고 자기 집을 들리지를 못했다. 고향을 가도 아이고 뭐 지금 일해야 되니까 네. 고향 집을 가지를 못할 만큼 천하를 위해서 떠돌아다녔다. 힘들게. 그러니까 이것이 롤 모델이다라고 할 만큼 참 그런 이제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한 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로 유학이 채택이 되면서 가장 대척점이 있는 네. 목자는 결국 사라지게 됐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평소에 이제 뭐 학창 시절도 그렇고 네. 이 묵가 사상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보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뭐 이제 중국에서도 1900 그 이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5.4 운동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제 묵가가 다시 부각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부터 보면 한 2000년 동안의 고독. 그렇네요. 20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류를 하고 있다죠. 땅 밑으로는 지하수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그 2000년 만에 지상으로 뛰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상이 위대하다는 거는 그렇게 2000년간에 숨어 있다가도 언젠간 또 튀어오른단 말이죠. 묵자는 다시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정 위원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할 만큼 또 네. 묵자는 우리 입에 오르내릴 만큼 또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방송도 한 몇십 년 뒤에 대박 터지는 건 아니겠죠, 정관님? 빨리 터져야 할 텐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신영복 선생의 담론과 관련해서 맹자, 노자, 묵자의 사상들을 저희가 1부에서 좀 다뤄봤고요. 잠시 후에 진행되는 2부에서는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과 관련된 또 뒷이야기들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2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